네, 일요일에 열어보는 연불리의 비밀노트 순서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의 마지막 주 증시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주요 일정부터 챙겨보겠습니다. 자, 6월 마지막 주 말씀드리면 6월 24일에는 이제 델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연설이 좀 예정이 돼 있고요. 6월 25일은 미국의 5월 주택 가격 지수랑 미국 6월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고용 동향 지수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6월 26일 수요일은 미국의 5월 신규 주택 매매 지표가 나오고요. 이제 세계 3대 메모리 회사죠.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6월 27일은 미국의 1분기 GDP 이번에 확정치가 나오게 되고요. 미국 대선 후보 TV 토론회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6월 28일은 일본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될 예정이고 미국의 5월 달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가운데서 특별히 좀 주목해서 볼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매크로 지표상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그 물가 지표죠. 이제 5월달 연준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PC 물가 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제 일반적인 소비자 물가랑 PC 물가 지표가 좀 다른 점은 이제 그 PC 물가 지수에는 주거비 비중이 좀 그 약간 낮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일반적인 소비자 물가에는 주거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조금 더 주거비 비중이 낮다는 측면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근원 이제 PC 물가 지수를 가지고 미국 연준이 정책 결정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근원 PC인데 이번에 좀 많이 안정화될 걸로 전월 대비해서 한 0.1% 정도 상승할 걸로 좀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그 수치만 맞아준다면 저번에도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니까 좀 시장이 좀 좋게 반응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낮게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역시 미국 대선 후보 토론 이번 이제 1대1로 사실 이제 그 토론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첫 번째 토론이고 총 2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첫 번째로 이제 맞서는 상황이고 서로 또 아마 굉장히 피 터지게 얘기들을 좀 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살펴야 될 거는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제 그 앞으로 지금 미국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돈을 지금 계속 풀고 있거든요. 미국 정부가 그걸 계속 유지를 할지 그런 거하고 각각의 이제 경제 정책들 있죠. 그리고 외교 정책도 서로 좀 너무 다르잖아요. 뭐 트럼프 전 대통령 개입을 안 하는 스타일이고 바이든 대통령은 일단 개입주의고 네. 그런 걸 계속 기존처럼 유지를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계속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또 이민 정책도 중요한 게 바이든 대통령은 이민에 우호적인데 불법 이민에 되게 반대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이 지금 이민자가 좀 늘어나서 사실 경기가 더 좋은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정책들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 한국에 제일 영향을 줄 회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여기가 반도체 풍향계입니다. 항상 마이크론, 삼성, 하이닉스 3개 회사 중에 제일 먼저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타자니까 네, 마이크론의 실적도 잘 지켜보시면 네.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과 관련해서는 뭐니 해도 제일 궁금해하는 게 이제 금리 인하인데, 사실 9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는 있지만 뭐 일각에서 7월도 얘기가 있을 수 네.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네, 7월에서 미국에서도 슬금슬금 이거 깜짝 금리 인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얘기들도 일단 들린다고는 하는데 아직은 너무 소수고 여기는. 근데 일단 9월이 가장 확률은 높고요. 예. 7월은 아직까지는 동결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 네.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근데 쿠글러 이제 연준 이사죠. 이분이 얼마 전에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5월 달 미국 소매 판매가 나왔잖아요. 그거 보고 일단 금리 인하 발언을 좀 일단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연준 위원들 간에도 뭔가 여론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연준 점도표 보면 금리 인하 딱 한 번밖에 안 하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2번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예상을 하지만 연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은 한 번이에요. 네. 한 번인데 이 연준 이사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 소매 업체들이 비용에 민감한 소비자들을 붙잡기 위해 가격을 낮추도록 강요받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맥도날드 같은 회사들도 그렇고 햄버거 가격도 많이 올랐거든요. 실제로 지출을 줄이고 있대요. 소비자들이 나 이 가격에 이제 더 이상 못 사 먹겠다. 그러니까 양극화가 심해지는 게 좀 돈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비싸도 그냥 사 먹어요. 고급 레스토랑 가서 사 먹는데 중저가 이런 이제 소매 업체나 레스토랑은 장사가 지금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격은 올라갔는데 나는 이제 더 이상 지출하기 힘들다. 그래서 안 먹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물가에 되게 긍정적입니다. 이 업체들이 가격을 인하할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올려도요, 미국 사람들이 여유도 있고 하니까 받아줬거든요.
좀 더 주고 사 먹지. 근데 이제 더 이상 못 한다는 거죠. 지갑을 닫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결국 이게 순차적으로 소비자 물가를 낮춰버리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직접 한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담당자들과 대화에서 이제 이분 쿠글러 연준 이사가 들은 내용은 소비자가 저렴한 제품으로 소비를 줄이기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가격 저항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기업들은 이 정도 가격에도 안 사버리니까 더 많은 할인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금리나 할 수 있는 그런 신호들은 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몇 번 할지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했는데 경제가 내 예상대로 발전을 하고 이런 그 어떤 소매업체들의 이런 할인이 이어진다면 어느 시점에서는 통화 정책을 완화하는 게 적절해질 것 같다. 그래서 금리 인하 화두를 던져버린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발언이 다른 이제 연준 위원들도 바톤 터치를 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면 이게 이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이제 앞으로도 많은 위원들이 계속 발언을 할 텐데 네. 어떤 뉘앙스로 지금 발언들이 나오는지 한번 잘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말씀해 주셨던 내용 가운데 조금 더 궁금하게 살펴보고 싶었던 게 워낙 이제 방산, K방산은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폴란드는 이미 알고 있고 루마니아에 또 국산 무기 수출이 확정됐다 이런 보도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또 관심 가져볼 만한 기업들도 있으면 좀 짚어볼게요. 이게 루마니아가 되는 게 정말 중요한 게요. 폴란드는 이제 폴란드가 되게 급했죠. 그때 러시아하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전쟁 나다 보니까 이제 폴란드랑 또 러시아가 사이가 좀 안 좋은 편이죠. 그래서 이제 위협을 느끼고 근데 무기가 부족하니까 빨리 납기할 수 있는 한국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원래 유럽은 자기네들 자국산 무기를 선호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되도록이면 외국산 쓰지 말자. 유럽 내에서만 하자. 네. 이게 되게 강했던 걸로 아는데 그걸 깨고 폴란드는 우리 손을 잡은 거죠. 급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럼 폴란드를 이해를 하는데 우리 방산이 더 성장을 하려면 네. 폴란드에서 끝나면 안 되거든요. 확산이 돼야 돼요. 근데 최근에도 좀 주가 부진했던 게 폴란드 말고는 유럽 내에서 이렇다. 자꾸만 얘기도 없고 그리고 유럽 내에서 자꾸만 자기네들끼리만 이렇게 무기를 좀 구매하자 이런 분위기가 확산이 되니까 좀 약간 이제 안 좋았죠 사실. 악재로 작용했는데 이번에 세계 3대 방산 전시회가 유로 사토리라고 하는데 이게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가 됐는데 이번에 석종건 방사청장이 가서 얘기를 했어요. 루마니아 상대로 K9 자주포 수출 9분 응선 넘은 것 같다. 이게 9분 응선이라는 거의 확정된 거거든요. 그냥 사실 거의 그렇겠죠. 도장만 찍으면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근데 루마니아 정부의 최종 승인만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아마 7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는 기사가 또 터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확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루마니아까지 되면 한국산 무기가 이제 진짜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동유럽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루마니아만 하겠냐 이거죠. 루마니아가 뚫리면 많은 나라들이 좀 대기 중에 있거든요. 뭐 여기 노르웨이도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유럽의 이런 이제 무기 시장에 한국이 드디어 이제 집중적으로 침투한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고요. 또 이런 유럽의 무기 선진국이잖아요, 사실 유럽이. 근데 작년이었나요? 그때 호주의 그 레드백 장갑차 사업인데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나라 이제 한화가 또 거기에 공급한 이력도 있는 호주도 방산 선진국입니다. 자꾸 이런 나라에 우리나라 무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래서 방산의 밸류업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은 계속 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또 중동 국가들은 원래 또 한국산 무기 되게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루마니아가 실제 아직 도장 찍은 건 아니지만 만약에 도장을 찍으면 방산주들에 대한 좀 긍정적인 시각 계속 유지하시면 좋겠고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의 큰 회사들 주가 많이들 이미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덜 알려진 기업만 몇 개 소개해드리면 포탄 만드는 기업 중에 풍산이 있고 그 다음에 그 K9 그 이제 이 자주포에 들어가는 엔진을 원래 독일에서 라이센스 받는데 그거 국산화하고 있는 회사가 STX 엔진이라고 있어요. 이 회사가 있고 K2 전차 변속기도 역시 독일산 변속기를 쓰는데 요거를 국산화하고 있는 게 S&T 다이내믹스. 이런 회사들이 핵심적인 이런 부품들을 국산화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좀 중소형 회사들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SK 이노베이션 또 SK ENS 합병한다는 이 보도랑 연관이 있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이게 이노베이션의 제일 지금 문제가 이 밑에 있는 SK온이 배터리 회사인데 여기가 이번 1분기에만 4천억을 까먹었어요. 너무 지금 배터리 회사인데
돈을 너무 많이 지금 손실을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가 1분기 기준으로 순차익금만 빌린 돈이 15조를 넘어요. 근데 올해 추가로 7조 원을 또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죠, 실제로. 이대로 되면 뭐 극단적으로는 정말 회사가 돈이 없어서 정말 이제 그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이 SK ENS가 SK가 지분을 90% 갖고 있는 발전 자회사인데, 여기가 정말 알짜회사인 게 1년 영업이익이 1.3조가 넘어요. 1년에 배당 수익만 SK가 여기서 5천억 넘게 받거든요. 그러니까 SK ENS가 번 돈의 절반을 SK 주는 거죠. 배당 수익으로. 지주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굉장히 알짜회사로 알려졌는데, SK 이노베이션과 이제 합병시키겠다, 이런 보도가 떴습니다. 물론 SK 그룹은 합병 공시에 대해서 이렇다 아니 뭐 확정됐다 아니다가 아니라 그냥 검토 중이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이렇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부인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것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최근에 나온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SK그룹이 되게 위기라는 아마 뉴스 많이 맞아요. 보실 거예요. 네. 저번에 이제 이혼 재산소송 판결에서도 노소영 관장이 승소를 했기 때문에 현금도 좀 부족한 상황에서 자회사들 사업을 되게 많이 벌려놨는데, 이 회사들의 지금 성과가 하이닉스는 좋아요. 자회사 중에 이제 하이닉스는 잘하고 있지만 지금 유독 이 친환경 사업이 지금 삐걱대고 있거든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수소 사업하고, 거기다가 지금 이제 배터리 사업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이제 사업을 재편할까 네. 회의를 했는데, 이번 보도 내용의 결론은 뭐냐면 배터리는 포기할 수 없다로 결론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합병을 시키면 SK 이노베이션이 현금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걸로 SK온에 자금 지원을 할 것 같고, 그리고 그 뉴스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산업은행에 자금 지원 요청을 또 했다고 합니다. 대출 좀 이제 받기 위해서. 그만큼 지금 이 배터리 쪽에 어쨌든 그 집중적으로 더 돈을 좀 부어가지고 살리겠다는 의지가 네.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차 전지 시장 결국 전기차 시장이 올 거니까 SK 입장에서도 버티면 결국 좋은 시절이 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굉장히 좀 SK그룹이 혼란스럽거든요. 어떤 식으로 사업 재편이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지금 이 사업 재편 시나리오만 10개가 지금 왔다 갔다 한대요. 이거 말고도 더 있다는 얘기죠. 지금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될지 모르지만 조만간 결론은 나올 것 같고, 근데 이런 결정에 따라서 어떤 회사의 주주는 피해를 볼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발표한 날 SK 주가가 빠져버렸어요. 네. 왜냐하면 알짜 회사는 여기서 배당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노베이션은 합병을 하면 배당금이 또 줄어들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럼 SK 이노베이션 주주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합병해서 현금 들어오니까 이건 또 호재인가? 또 합병을 하면 또 희석되니까 또 악재일 수도, 되게 복잡합니다 이게 진짜 관계가. 그래서 누구한테는 호재가 될 수도 있고 누구 어떤 주주한테는 악재가 될 수도 있어서 되게 아마 결정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조만간 결론이 나야 될 것 같고, 근데 분명한 건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 SK 가치를 올리는 수밖에 없어요. 방향 자체는 SK 가치를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번에 판결 결과도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야 본인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잡힐지는 모르지만 한번 사업 재편 계속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밸류업 때문에 이런 문제 되게 민감한 것 같은데 예, 이사들도 고민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주주들도 결정할 때. 피해 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다음에 어제 이제 말씀 또 잠깐 해주셨던 것 중에 하나오션 얘기해 주셨잖아요. 미국의 필리 조선소,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조선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HD 한국조선해양도 컨테이너선 20척 규모 이거 수주 외신 보도에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은 국내 조선사들은 지금 더 잘 나갈 길만 꽃길만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제 본업부터 말씀드리면, 본업은 이제 여러 가지 선박을 수주해서 만들어서 그걸로 실적 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이클은 되게 오래 갈 것 같아요. LNG 선박도 잘하죠. 거기다가 좀 사실 컨테이너선은 좀 아쉬웠던 게, 지난 21년도에 해운사들이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그때 컨테이너 수주가 쏟아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상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안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그나마 있는 수주도 중국이 다 가져갔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이번에 언론 보도, 이 프랑스 이제 선박 대기업이 한국조선해양에 발주하겠다라는 외신 보도, 이거 확정된 건 아직은 아닌데 보도가 떠버렸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가 그동안 좀 기대를 안 하고 있는 게 컨테이너선은 좀 기대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대 안 했던 쪽에서 수주가 갑자기 들어온다면 물량이. 그것도 적은 물량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납기일이 27년 하반기에서 28년도예요. 그러면 이 물량을 확보하면요, 실적이 어쨌든 이제 그 지금 피크아웃 얘기가 좀 나와요. 왜냐하면
수주는 많이 했는데 만약에 앞으로 수주가 줄어들면 언젠가 실적 꺾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27년 하반기나 28년도에 인도를 하면 그때까지는 또 실적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우리가 피크아웃 사이클이 점점 연기가 돼요. 늦어지는 거죠. 이게 빨리 당겨지면 안 좋죠, 당연히. 네. 고점을 빨리 찍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수준은 굉장히 좀 좋은 호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선업의 장기 사이클을 또 그 뒷받침해주는 상당히 좋은 거고, 또 한 가지가 이제 하나오션, 하나그룹이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막 하나오션이 작년부터 유상증자하고 자금을 막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거 왜 모을까 했는데 결론은 미국 진출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게 결론이 났던 것 같고, 하나 시스템하고 하나 오션이 각각 지분 투자를 해가지고, 근데 하나 시스템은 방산 회사거든요. 여기가 갑자기 미국 조선소를 왜 같이 인수를 하지? 이럴 수 있는 게, 필리 조선소는 이름 그대로 이제 필라델피아 애칭이 필리잖아요. 거기 조선소가 있는데 노르웨이 기업인데, 미국에서는요 군함이나 미국 선박을 만들려면 반드시 미국 내에서 건조를 해야 돼요. 그 법이 있어요. 존스법이라고. 이거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회사가 미국 선박 만들어주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필리 조선소는 군함까지도 만들어요. 그럼 그 얘기는 뭐죠? 미국 방산 시장에 진출하는 그렇죠. 거예요. 직진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큰 임팩트가 있는 거죠. 미중 갈등 속에서 굉장히 의미 있네요. 네, 아까 제가 방산도 네. 이제 유럽도 열리는데, 네. 지상 무기는 미국이 워낙 꽉 잡고 있으니까 어렵겠지만 이제 해군 함정까지도 한국이 이제 미국에 한다. 진출하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량 수주했다 이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미국 방산업에 진출했다.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사건입니다. 근데 그걸 주도하고 있는 회사가 하나죠. 네. 하나가 주도했고, 같이 하려고 지금 하는 회사가 현대중공업도 잠수함하고 이 군함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필리조선소하고 관계가 또 좋아요. MOU도 막 체결한 적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미국의 군함 시장이 열렸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전체 좀 저는 그 이 조선 시장에 굉장한 좀 호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주 초보적인 질문을 드려볼 때, 예를 들어 지금 같은 때는 그 피크아웃이 계속 연장될 수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진짜 조선 쪽의 ETF들을 이렇게 사는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ETF는 여러 가지가 담겨 있으니까, 그 또 우리나라 조선이 그냥 이제 상선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 조선들 방산도 했지만 그 내수 방산만 했잖아요. 사실 뭐 군함이나 뭐 아니면 저기 뭐 장보고함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 다 이제 우리나라 내수 무기 쪽인데, 이게 미국 선진국까지 이제 진출한다는 건 상당한 이제 뭔가 임팩트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여쭤볼 것 중에 그 조금 어려운 개념이랄까요? 이게 중동 국가들이 짓고 있는 COTC, 이것 때문에 한국 석유화학의 미래가 어둡다 이런 전망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얼마 전에 석유화학 기업들도 좀 살아나고 있다 이런 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COTC가 뭐길래 또 이런 전망이 나왔는지, 그다음에 석유화학주에 관련된 전략은 또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은지. 지금 중동 국가들의 최대 고민은 어쨌든 원유 의존도가 너무 높잖아요. 경제 구조가. 근데 결국엔 이거는 꺾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빈살만도 그걸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구조를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이 COTC가 뭐냐면요, 중동의 정유사들 많잖아요. 아람코 같은 회사들이 그 크루드 오일 투 케미칼이라고 원유를 바로 석유화학 제품으로 바꿔버리는 공법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에틸렌이라고 하는데, 에틸렌 가지고 뭐 플라스틱도 만들고 하는 건데, 요거는 석유화학 회사가 원래 하거든요. 원유를 받아다가 거기서 원재료 중에 이제 나프타를 빼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롯데케미칼 같은 회사가 에틸렌을 만든, 그러니까 서로 분업화돼 있는 거죠. 근데 정유사가 우리가 할게 이거예요. 지금 에틸렌을 정유사 내가 직접 만들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일 가지고 원유 가지고 바로 에틸렌 뽑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공법을 이제 COTC라고 하는 건데, 이걸 중동에서 지금 대규모로 투자하고 있고요. 우리 한국의 울산의 S오일에 샤인 프로젝트라고 있는데, 지금 울산에 지금 공장 짓고 있어요. 그게 그 프로젝트인데 26년에 완공됩니다. 그러면 이건 당연히 가뜩이나 지금 석유화학 공급 과잉 때문에 어려운데, 석유화학 회사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한 거죠. 아니 이제 정유사하고도 싸워야 되니까 공급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이슈 맞아요. 중장기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뉴스가 나오고 한번 주가가 빠졌지만, 네. 다만 저는 너무 이거를 지금 당장 염려하지 말자. 왜냐하면 이런 이슈는 이미 예전부터 알려져 있었고 주가에 반영도 돼 있었어요. 예.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안 좋았던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증설이 되는 건 26년 이후거든요. 좀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올해 석유화학은 중국의 소비 회복을 저는 보고 투자해도 괜찮다, 나쁘지 않다. 다만 석유화학을 중장기 투자하는 건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이제 경쟁 이슈가 네네. 있는데 이걸 몇 년 투자할 이런 수는 건 없네. 구조적인 거잖아요. 예, 구조적이라 그래서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올해 하반기를 염두에 두고 트레이딩 정도는 괜찮은데 단지 이것 때문에 뭐 석유화학을 이제 와서 또 팔고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석유화학의 올해 모멘텀은 어쨌든 이 중국 소비 회복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그리고 2년 동안은 증설이 많지도 않아요. 네. 근데 26년부터는 조심은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항상 이렇게 상승한 업종 보다 보면은 뭐 이제 구리값 상승에 영향을 받은 업종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이게 진정된 것 같고 오히려 부진하다라는 느낌도 있어가지고 구리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예, 구리가 최근엔 조금 이제 빠지고는 있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이제 그 가장 큰 이유가 중국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중국이 좀 최근에 이제 물론 이제 소비 경기나 이런 게 좀 살아나고는 있지만 자국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까 창고에 구리를 많이 쌓아놨는데 이걸 밀어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왜 약세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구리 가격이 그동안 또 많이 오른 것도 맞았고, 근데 분명한 건 우리가 구조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근데 구리는 구조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수요는 꾸준하죠.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구리, 태양광 풍력에 들어가는 구리, 전기차에도 구리가 많이 들어가고 많은 부분에서 구리가 많이 수요는 좀 필요한데 네. 공급은 점점 줄거든요. 구리광산도 노후화되고 구리광산 개발하는 것도 10년이나 걸리고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2034년에는 구리가 약 475만 톤 정도 부족하리라는 그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어서 결국 구리에 대한 중장기 전망은 여전히 밝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게요. 공급은 제한적인데 수요가 구조적으로 느는 산업은 그게 바로 보통 슈퍼사이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슈퍼사이클인지까지는 모르지만 그런 조건들에 맞는 부분들은 좀 갖춰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블룸버그는 이제 4분기에 구리 가격이 다시 $10,000 돌파할 거로 전망을 했고 그다음에 한 이제 펀드 매니저는 4년간 앞으로 4년간 구리가 무려 $40,000까지 또 상승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와. 약간 믿기진 않는데 어쨌든 이제 $40,000까지 굉장히 많은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어서 구리에 대한 뭐 투자는 저는 뭐 이렇게 주가 이제 조정을 받을 때 하는 것 자체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구리에서 제일 좋게 보는 건 공급이 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광산들이 워낙 좀 많이 노후화되고 있어가지고 네. 쉽지가 않은 거. 그리고 데이터 센터 구리 수요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또 데이터 센터에 전력 필요한데 그거 케이블 다 깔아야죠. 케이블에도 구리, 전선에 다 구리 들어가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좋게 보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이사님의 픽을 여쭤봐도 될까요? 구리는 사실 굉장히 좀 생소하게 느껴져요. 투자. 근데 구리를 직접 이제 ETF 쪽으로 투자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예.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구리 관련된 기업이 있죠. 네. 예. 그래서 미국에도 이제 일부 구리 관련된 기업들도 있죠. 우리 한국에는 대표적인 회사가 일단 제가 생각하면 한 3개 정도가 떠오르는데 풍산 아까 그 말씀하신. 방산 관련된 네. 그 회사도 구리 회사고 저희 좀 이제 그 같은 이제 그 저희 소속 기업이라서 좀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LS LS M&M이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걸 얘기하면 안 되는데 왜냐면 이제 이건 같은 이제 네, 그런 거랑 상관없이 상관이 말씀해 없이 주신 사업을 하고 거잖아요. 있으니까. 그렇죠. 실제로 LS 팩트로. M&M이 이제 비상장은 맞아요. 비상장 기업인데 이 회사가 이제 구리 사업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고려아연도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이 일단 구리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고려아연도 최근에 조금 부진한 듯 하다가 또 조금씩 네. 올라가고 있는 게 그런 이유군요. 알겠습니다. 자, 일요일 순서 마무리는 뭐 6월 달에 마무리는 이렇게 해보려고 해요. 사실 삼성전자 정말 이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거 좀 가라. 왜 이렇게 안 가고 있냐. 지금 이렇게 좋은데 막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이게 그래도 최근 또 보도 중에 이 삼성전자가 TSMC와 기술 경쟁 대신에 이제 어떤 맞춤형 서비스 전략 이렇게 선회한다 이런 보도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맞춤형 서비스 전략이 의미하는 바가 뭐고, 그다음에 이게 좋은 전략인지, 그리고 앞으로 주가에는 또 더 도움이 될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저는 이 전략은 되게 잘한 전략이라고 보고 있어요. 경쟁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너무 기술 전략으로 가다가 고객을 다 놓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고객사 입장에서는 최첨단 기술도 좋지만 자기네한테 잘 맞아야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애플 아이폰에 최적화되거나 엔비디아 AI 가속기에 최적화되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각자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걸 TSMC는 서비스 마인드가 워낙 좋다 보니까 잘 맞춰줍니다. AS도 되게 잘해준대요. 그러니까 원래 또 파운드리만 하다 보니까. 근데 삼성은 어쩔 수 없었던 게 TSMC를 이기긴 해야 되는데 이 방식보다는 우리 기술로 앞서고 가보자. 그러면 오겠지 고객들이 우리 좋은 기술 쓰려고. 근데 그 방식을 썼는데 물론 먼저 이제 뭐 3나노도 먼저 가고 2나노도 먼저 가고 여러 방식을 했는데 문제는 기술을 먼저 도입했어요. 근데 뭐가 문제였냐면 수율이 안 나와요. 제대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좀 천천히 하고 있는 오히려 TSMC는 수율을 잡으면서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계속 주문은 더 몰리고 기존에 있던 주문도 이제 안 들어오기도 시작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이런 정책을 바꾸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바꾸기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 이제 파운드리는 사실 서비스 전략이 맞아요. 삼성도 어느 정도 기술력 있잖아요. 서비스. 예, 이미 했고 그래서 3나노부터 굉장히 안정화시켜서 고객사들을 많이 확보하는 게 아니 누가 TSMC만 쓰고 싶겠어요. 고객사들이 삼성도 잘해주면 삼성 쓰겠죠. 근데 그게 안 됐던 거죠 그동안. 그래서 맞춤형으로 AI 뭐 원스톱 서비스 뭐 구현 전략, 파운드리, 메모리, 패키징 이거 모두 다 한 번에 다 해줘서 비용도 줄여주고 속도도 좀 빨리 해주겠다. 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AS도 이제 철저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운드리에서 지금 절대 강자인 TSMC랑 이제 싸우는 또 방법 중에 하나도 저는 이렇게 서비스 경쟁도 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려고 또 전영현 부회장님이 오신 게 아닌가 그런 또 생각도 들긴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임원이 바뀌고 나서 전략이 일단 바뀌기 그렇네요. 시작했거든요. 네, 전략이 그러니까, 바뀌었네요, 그래서 진짜. 한번 이게 통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고객사가 확보되기 시작하면 이 전략이 이제 성공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반기에 우리가 그런 부분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요일에 보는 여미사님 선정 이번 주에 보고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올투자증권의 최강식 연구원님이 안 그래도 이제 조선업종에 관련된 이제 보고서인데 실적 턴업, 암모니아 탱크통, 뭐 미해군 요런 이제 관련된 보고서인데 그 제목은 호황의 향기예요. 그래서 그만큼 향기. 이제 호황이 장기간 이어질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기대보다 실적이 좀 느렸거든요. 실적 상승이. 근데 인력 문제 때문인데 인력 문제도 많이 해소가 돼서 좀 실적 좋아질 거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22년도에 수주했던 물량들이 비싼 수주 물량인데 보통 실적이 2년 후에 반영돼요. 이게 선박 수주한다고 그게 지금 반영된 게 아니라 건조하고 이제 완공되면서 2년 후에 이 실적 이게 반영이 되거든요. 22년부터 비싼 선박을 수주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올해 반영되는 거죠. 그래서 24년 고가 물량이 70% 이상에 달할 거라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점점 갈수록 실적은 내년은 더 좋아지겠죠. 예. 그래서 실적 사이클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보자. 그리고 선박 교체 사이클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친환경 선박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네. 탄소 배출이 많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저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제목 중에 꿈이라는 제목인데 이게 뭐냐면 미 해군 MRO부터 MRO가 뭐냐면 해군 그 함정 유지 보수하는 거부터 글로벌 군함 시장까지라는 제목인데 사실 이 보고서 나온 게 그 2주 전에 나온 보고서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최강식 연구원님이 통찰력이 되게 좀 좋으신 게 마치 하나오션이 이걸 인수할 걸 좀 알고 계셨던 것처럼 어쨌든 이제 먼저 나온 보고서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오션이 작년 8월에 유중에서 초격차 방산이라는 기치를 내걸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사인데 우리 방산 사업 하겠다. 여기를 이제 내걸고 유중을 한 거예요. 돈을 이제 확보를 한 거죠. 그래서 호주의 방산기업 오스탈, 이번에 미국의 필리조선소 아마 이 두 개를 저울질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스탈하고는 협상이 잘 안 됐던 것 같고 결국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했는데 호주의 오스탈 조선소는 미국 엘라바마의 조선소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원래 인수를 하려고 했는데 뭔가 좀 약간 협상은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도 어쨌든 방산 사업을 하니까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이 어쨌든 사이좋게 미국 조선시장에 진출을 해가지고 또 서로 경쟁한다면 사실 우리가 이거는 정말 꿈만 꿨던 그림이잖아요. 우리나라 회사가 그렇죠. 미국의 군함을 만들고 수리까지 해주고
근데 미국 입장에서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군함에서 지금 중국에 밀려요. 너무 오래됐어요. 군함들이 다 노후화돼가지고 설령이 되게 이제 높죠. 근데 중국 군함은 되게 쌩쌩하다고 합니다. 젊은 군함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럼 안, 네, 그러니까 이제 전력이 혹시라도 그러면- 대만 해협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좀 밀릴 수도 있다고 좀 보고 있는 것 그럼 같아요. 수요가 예상이 예, 되네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조선업이 되게 지금 안 좋아요. 낙후돼 있기 때문에 아니 자기네들이 할 수 있으면 했겠죠. 근데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건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어쨌든 인수를 하게 된 것도 저는 미국의 좀 필요성에 의한 게 아닌가. 이제 우리나라는 조선이 최강자잖아요, 전 세계. 그래서 한국은 또 동맹국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이 한국 조선업의 이런 위상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국제적인 환경도 갖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탑픽은 HD 현대중공업을 꼽아주셨고 네. 차 선호주는 HD 현대미포를 꼽아주셨고요. 기자재 업종 있죠, 조선에 네. 세진중공업을 꼽아주셨고 관심 종목으로는 현대힘스까지 언급을 했으니까 아. 참고하시면 네. 좋겠습니다. 예전에 그 얼마 전 있었던 하나그룹의 인적 분할도 이런 거를 다 염두에 두고 이뤄진 걸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이게 지금 하나그룹이 계속 그 미국에도 법인들을 되게 많이 만들거든요. 이게 쪼개기도 하고 합치기도 하는데 결국엔 이제 사업을 그 좀 효율화하겠다는 거죠. 네.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주축은 제가 봤을 때는 방산인 것 같아요. 확실히 방산 쪽에 무게를 싣고 방산과 친환경 에너지 쪽인데 지금 친환경 쪽은 워낙 이제 중국 공세가 거세가지고 좀 그동안 고생을 했는데 근데 그마저도 태양광도 미국이 규제를 하니까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하나그룹이 지금 사업 재편을 제가 봤을 땐 되게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도 잘 들었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주말에 또 염블리의 비밀노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이번 주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